비극적인 아픔을 견디고 한민족이 세계 무대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88년 서울올림픽.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위상이 현재와는 다르게 떨어져 있던 80년대에 올림픽을 개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서울과 올림픽 유치를 두고 경쟁하던 도시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든 일본의 나고야였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나고야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하고 있었죠. 게다가 일본은 이미 1964년에 도쿄올림픽을 개최한 이력도 있어서 올림픽이 가져다줄 엄청난 영향과 혜택을 알고 있었으며 대회 운영 능력에 있어서도 검증이 되었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올림픽 유치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올림픽 개최권을 따낼 수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을 유치하자는 의견이 처음 나온 것은 1970년대 말 박정희 정부 때였습니다. 여기에는 박종규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대통령 경호실장 출신인 박종규는 1978년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를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박정희의 신임을 얻게 되고 곧바로 대한체육회장으로 취임합니다. 이 시기 박종규는 이제 대한민국도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하여 박정희에게 올림픽 개최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또한 박종규의 의견에 찬성하여 당시 서울시장에게 올림픽을 한번 개최해보자고 지시하게 되고 1979년 10월에 서울시장 정상천은 기자회견을 통해 올림픽을 유치할 것이라고 공표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피격하여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는 11.6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올림픽 신청에 대한 논의는 흐지부지 되어 가고 있었고 결국 대한민국의 올림픽 유치 계획은 제대로 실행해보지도 못한 채 잠정 보류가 됩니다. 이대로 올림픽은 물 건너가나 싶었으나 전두환은 혼란스러운 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 세계적인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이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좋은 수단이라고 판단하여 올림픽 신청에 대한 허가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당시 2인자였던 노태우 정무장관에게 올림픽 유치 총괄을 맡기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올림픽 유치 신청까지 마쳤지만 서울이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습니다. 유력한 경쟁지인 일본의 나고야는 이미 70년대 후반부터 올림픽 개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설사 서울이 개최지 선정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올림픽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치를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대로라면 최종 투표일에 79명의 IOC 위원의 표 중 10표도 얻지 못한 채 망신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또한 나고야는 수도도 아닌 지방 도시였기에 만약 이런 망신을 당할 경우 국민들의 사기는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 분명했죠. 이러한 이유들로 사전에 신청을 무르는 게 명예롭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서울은 이미 20년 전에 경제난을 이유로 아시안게임 유치를 반납하면서 국제적 망신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망신을 또 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투표까지 밀어붙이면 압도적으로 패할 것이 분명하고 취소하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올림픽 유치위원장으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임명됩니다. 당시 정주영 회장은 능력 있는 기업의 총수였으나 체육 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부는 그를 임명한 이유로 강인한 추진력으로 현대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정주영 회장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이유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패배의 망신을 정치인이 당할 순 없으니 민간 기업인을 보내 대신 망신을 당하고 오라는 의미로 여기고 있죠. 정주영 회장은 이런 정부의 교묘한 의중을 알고 있었으나 그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무조건 유치권을 따내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올림픽 유치위원단을 이끌게 됩니다. 정주영 유치위원장을 필두로 한 대한민국의 올림픽 유치위원단은 개최지 선정이 발표되는 서독의 바덴바덴으로 날아가 본격적인 유치 경쟁을 위한 작업에 착수합니다. 타겟은 바로 개최지 선정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수십 명의 IOC 위원단들, 이들을 반드시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암담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정주영 회장은 먼저 런던에 있는 IOC 위원 2명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때 정주영을 만난 IOC 위원은 그에게 체육계에서 일해본 적도 없으면서 무슨 올림픽을 유치한다고 다니느냐라며 상당히 무시하는 듯한 말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영국 출신 IOC 위원들에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번에도 일본이 올림픽을 개최하면 그때는 영국과 프랑스가 감히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초강대국이 될 것인데 영국인으로서 일본의 성장을 견제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설득하니 그제서야 위원들이 귀를 기울이고 정주영의 얘기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주영은 똑같은 방식으로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 출신 IOC 위원들을 설득했고 반대로 아프리카와 남미 같은 개발도상국 출신 위원들에게는 우리 한국도 개발도상국이다. 우리 같은 나라가 올림픽을 유치하는 성공을 보여줘야 나중에 너희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며 국가적 동질감으로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정주영 회장의 맞춤형 설득으로 IOC 위원들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주영이 이렇게 한 사람씩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바덴바덴의 한 호텔에서 묵고 있는 IOC 위원들을 만나야 했는데 도저히 이들을 만날 방법도 없고 이들도 굳이 한국 유치위원단을 만나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주영이 생각해낸 한 방법은 바로 꽃 선물이었죠. 정주영은 곧바로 바덴바덴에 있는 모든 꽃집에게 연락을 돌려 최대한 많은 꽃을 확보하였고
이렇게 긁어모은 꽃들로 직접 꽃다발을 손수 제작했습니다. 반면에 일본 유치위원단은 IOC 위원들에게 고급 일제시계를 선물하고 있었는데요. 꽃 선물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화려한 로비였죠.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 우리는 어차피 활동비가 부족해 일본처럼 고가의 선물을 하지 못하지만 꾸준히 꽃다발을 돌리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한다면 분명히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략은 제대로 먹힙니다. 한국 유치위원단은 손수 제작한 생화 꽃다발을 IOC 위원단이 묵고 있는 방 앞에 하나씩 가져다 넣었고 꽃이 시들면 곧바로 새로운 꽃다발로 교체도 해주는 등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이 꽃 선물에 대해 IOC 위원단과 동행했던 그들의 부인과 가족들이 더 감동하여 IOC 위원들을 설득했고 위원들 또한 꽃 선물이 인상 깊었는지 회의장에서 일본 시계보다 꽃 얘기를 더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박정규 대한체육회장은 IOC 위원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물급 인물을 은밀하게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디다스의 회장 홀스트 다슬러였는데요. 당시 IOC는 지금과 다르게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나마 아디다스로부터 많은 자금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슬러 회장은 IOC에서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유치를 계기로 다슬러와 안면이 있던 박종규는 그를 정주영 회장과의 만남 자리로 안내했고 정주영을 만난 다슬러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만약 자신이 서울이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올림픽 방영권과 영업권을 아디다스에게 줄 수 있냐는 것이었죠. 배수의 진이었던 한국 측은 당연히 잴 것도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딜에 성공한 다슬러는 한국 측에게 최소 46표를 확보하게 해주겠다고 확신하며 돌아갔죠. 이렇게 유치위원단은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치위원단의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어느 정도 경계를 허물었으니 이제는 정말 실질적인 홍보로 어필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공개 전시관을 통해 공식적인 홍보에 착수했는데요. 이때 우리나라 측은 서독에 일하고 있는 많은 교민들과 공관 직원들이 발로 뛰면서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베를린 올림픽의 영웅인 송기정과 당시 서독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던 차범근 등 체육계 인사들도 바덴바덴에 있는 홍보관에 찾아와서 홍보를 했고 독일에 자사를 둔 한국 회사 직원들도 홍보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홍보관은 현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제 투표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유치위원단에게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일은 바로 최종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은 노력이 이 프레젠테이션으로 인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 결정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유치위원단은 프레젠테이션 때 발생할 예상 질문 120여 가지를 준비할 정도로 철저하게 대비하였고 최종 프레젠테이션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길게 설명하지 않고 통역을 쓰면서 간단하게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나고야 측과 다르게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진행했으며 현재 건설하고 있는 올림픽 스타디움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운영 계획에 대해서 한치의 실수도 없이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바덴바덴으로 날아간 대한민국 올림픽 유치위원단의 일이 모두 끝났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바로 다음 날인 1981년 9월 30일 드디어 운명의 개최지 선정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총 79명의 투표가 끝나고 이제 결과 발표만 남겨두고 있었죠.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투표 결과가 들어있는 봉투를 여는 그 순간까지 투표장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긴장감에 땀을 쥐고 있던 유치위원단은 환호했고 서울은 52표를 얻어 기적처럼 올림픽 유치권을 따내는데 성공합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유치위원단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나라가 폐허가 된 지 30년 만에 새로운 시대로 도약한 것입니다. 물론 올림픽 선정이 확정되고 유치되기까지의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방해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군사 독재 중인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회의적인 시각, 올림픽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경제력, 그리고 결정적으로 올림픽 유치를 강력하게 시기하고 있는 북한의 방해 공작까지. 실제로 북한은 1983년 아웅산 묘소 테러, 1986년 김포공항 테러, 1987년 칼 8582 폭파 사건 등 시도 때도 없이 올림픽 유치를 무산시키려고 발악을 했으며 이로 인해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이 열리는 1988년이 다가오자 마치 안개가 걷히듯 변화의 기운이 찾아왔고 걱정 반 기대 반이었던 1988년 제24회 하계올림픽은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특히 반쪽짜리 올림픽이라는 오명을 쓴 1980년 모스크바, 1984년 LA 올림픽과 다르게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주요 국가들이 모두 참가하여 진정한 평화올림픽이 부활한 대회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까지 한민족의 가장 큰 축제였던 88 서울올림픽의 눈물겨운 유치 과정이었습니다.